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함경남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3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1년 만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정기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무원 중 절반이 넘는 51.1%가 보유자산으로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2011년 독일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일본 대표팀 멤버들을 첫 주자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럼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분주한 여야 후보들 살펴봅니다.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알아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논란이 주사를 놓은 간호사에게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잠시 후 짚어봅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 중도 표심 누가 잡나?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13일간의 열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는 영시를 기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요. 그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초콜릿을 좋아하시나봐요? 네, 진짜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제일 힘드신 분들이 뭐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몸소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뒷부분이죠?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이제 다시 뛰는 그런 계기가 되는 선거를 시작한다는 뜻에서 선언양 정도 했는데 벌써 온몸이 땀으로 젖어옵니다. 편의점으로 간 박영선 후보, 지하철 차량 기지를 찾은 오세훈 후보. 김은미 기자, 네. 편의점, 지하철 차량 기지, 여기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오세훈 후보, 박영선 후보 이제 두 사람 모두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의 마음을 공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먼저 첫 선거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코로나19로 지금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 청년들 모두 힘든데 그 힘든 마음, 고단함을 내가 몸소 체험해 보겠다. 그래서 이해를 해보겠다라는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 차량 기지를 찾아서 직접 방역 활동에 나섰는데 이건 역시도 사실 코로나19 전에는 저렇게까지 방호복을 입고 이제 방역 활동을 하지 않았었는데 같이 동참한 이유,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내가 책임지겠다.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박영선 후보 자신의 정치적인 고향인 이제 구로구에서 출정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먹자골목 시장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이제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그 여당 강세 지역인 은평구를 찾아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 선거 활동, 그러니까 한 표를 좀 호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시청 앞에서 김종인 위원장 또 안철수 후보 등등과 같이 지금 같이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해설 하나만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박영선 후보가 유치원 무상급식 이 공약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상급식 문제가 다시 좀 부각이 되는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무상급식 문제 얼마나 영향력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그 자체로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반 유권자들이 무상급식 어찌 보면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꺼낸 이유는 오세훈 시장의 사퇴하면 딱 그게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2011년에 2006년부터 4년 시장 경험을 쌓았고 그다음에 2010년에
새로 당선이 돼서 불과 1년 남짓 조금 지났는데 자기 자리를 걸고 무상급식 반대 이걸 내걸었기 때문에 네. 오세훈 시장의 약점, 아킬레스건 그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 얘기하면 뭐 사퇴 시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무상급식 자체가 그렇게 이슈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재난 상황을 거치면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보편적 복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개념이 많이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유치원 무상급식은 정책으로서의 파괴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 다만 오세훈 시장의 약점을 건드리는 공격 포인트로는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슈보다는 공격적인 포인트로 그렇습니다. 봐야 한다. 자, 이슈 또 하나. 이번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윤지영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이 여당이 전광훈 목사를 통해서 오세훈 후보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과거에 오세훈 후보가 전광훈 목사가 주도를 했던 집회에 참석한 지금 이 모습을 문제로 삼은 겁니다. 네. 2년 전 일인데요. 먼저 당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는 이제 개, 돼지가 돼버렸습니다. 독재자 문재인의 눈에는 우리는 찌질한 루저이기 때문입니다.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도 지금 들어봤는데 발언 수위가 좀 세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여당이 공세를 펴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이 선거하면 네. 네. 오세훈 후보는 이 중도 보수 이미지를 가진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초반에 열세를 보였었는데 이후에 나경원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결국에는 이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요인 이걸 중도 확장성이 주요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요. 이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는 팽팽한 이 대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죠.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데 중도를 보시면 오세훈 후보가 약 40%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당은 이 집회 영상으로 오 후보의 중도 보수 이미지를 벗기고 극우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건데요. 관련해서 여당 발언 준비해봤습니다. 태극기 부대에서 연설한 것을 보니까 그 장면을 보니 완전히 극우 정치인입니다. MB 아바타를 넘어서서 극우 정치인입니다. 전광훈이 주도하는 태극기 부대 집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자, 중증 치매 환자, 정신 나간 대통령 차마 입에 담기 어린 광기 어린 막말 선동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중도 확장성 얘기도 했고 네. 이번 선거가 중도 표심을 얼마나 잡느냐에 대해서 이 승패가 나뉘다 이런 분석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극우 프레임을 씌우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이 국민의힘은 전광훈 공격에 전광훈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이 박영선 후보도 과거에 전 목사와 같은 행사에 참석을 했다는 이 점을 지적을 한 건데요. 저희가 당시 영상 찾아봤습니다. 김종인 대표님을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김무성 대표님이 나오시니까 모두 기립박수 하시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합니다. 누가 이거를 찬성하겠습니까? 박영선 의원님을 야당 대표로 세웁시다.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지금 이 모습을 두고 이 전광훈 목사와 같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서 극우라고 몰아붙인다면 박영선 후보도 같이 극우하시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정말로 오 후보와 박 후보 모두
극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전광훈 목사와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이 곧 극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걸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거의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전략 같은데 그럼 네.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오 후보와 박 후보가 참여한 이 행사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박 후보가 참여한 행사에는 국회에서 열린 3당 대표 초청 기도회였는데요. 이 박 후보 측은 극우 집회와 국회 기도회는 행사의 성격, 참석자의 면면, 발언 내용 등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이걸 같은 맥락에서 두고 비교를 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박 후보는 이 앞서서 보신 영상에서 이 동성애 반대를 한다고 밝혔었는데 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유보적인 입장으로 좀 선회를 했거든요. 이것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 개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는 서울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퀴어 퍼레이드 반대하는 입장이 많으면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의 생각을 표현하기 전에 서울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더 중요하다. 참가해서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도 저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는 서울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그런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여야의 공세 수위가 점점 더 좀 세진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자,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후보가 결정된 이후 박영선, 오세훈 양자 구도에서의 첫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동석 기자, 박영선, 오세훈 양자 구도 결과 어때요? 네, 일단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후보가요 55% 그리고 박영선 후보는 36.5%를 얻어서 오 후보가 18.5%포인트 높게 나타난 건데요. 네. 20%포인트 가까이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따박따박 하루에 2%씩 올릴 자신이 있다면서 계속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약 13일 정도가 선거가 남았더라고요. 2%면 약 26%가 앞으로 오른다는 박영선 후보의 주장입니다. 하루하루 2%씩 올라가겠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박영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숨은 진보 지지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샤이 포함 이제 얘기를 해서 샤이 진보층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 샤이 진보층 잡기 위해서 무슨 어떤 전략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전략을 얘기를 하려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엄밀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동석 기자가 전체 여론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세분화해서 지역별, 연령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연령별 여론조사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연령별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모두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지역별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별을 보면 강남, 강북 가리지 않고 지금 서울 전 지역에서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원래 통상적으로 강북 그리고 2030 세대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두터운 층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모두 깨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이 숨어 있어서 이게 결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샤이 지지층을 끌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박영선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이죠. 진성준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여론조사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제 현실은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적극 표명하지 않고 숨기는 숨은 진보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통상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이제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초반보다 떨어지거든요.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지지하는 목소리는 주변 눈치를 보고 좀 작아진 이런 샤이층이 생기는데 네. 진보 정부다 보니까 이제 샤이 진보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여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실망한 건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기권하거나 또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워도 다시 한번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전략이다. 이 샤이 진보층이 투표장에 나오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바뀔 것이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지금 여러 인사들이 나서고 있죠. 그런데 논란이 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지금 박 후보 대변인 했다가 지금 사퇴한 고민정 의원도 좀 논란이던데 어떤 내용 때문에 논란인 거예요? 네, 고민정 의원은요, 그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또 간절히 바란다. 빨간색에 투표하는 건 탐욕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동영상을 올린 건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해선 안 된다는 걸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나섰는데요. 고민정 의원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장난으로 대변인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냐. 이제 색장난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윤건영 의원은요. 고 의원이 올린 동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고 의원은 오늘 또다시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셔도 좋다. 어떤 망신을 줘도 모두 받겠다면서요. 비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또 한 명이 어제 이제 저희 프레스룸 시간에서도 전해줬지만 임종석 전 실장 그 SNS에 이제 고 박원순 전 시장 관련 글 올려서 이제 비판을 받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이번엔 선대위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예, 아마 무슨 안타까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국면에서는 후보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좀 발언을 좀 자제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신중했으면 합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박영선 후보가 이제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런 박 후보의 생각을 좀 존중을 해달라, 그러니까 발언에 좀 신중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박영선 후보가 주변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계속 그런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좀 속이 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만나는 게 필요하다면 내가 만나겠다. 예, 피해자 마음의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그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소정수 위원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샤이 진보를 끝 투표장으로 불러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지층 결집 차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주변에서 돕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 얘기를 하는데 논란이 되고 이낙연 선대위원장, 박영선 후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 전략 뭔가 좀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권 내에서 전체 상황을 보고 그것을 조율하면서 어떤 힘있게 하나로 모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이른바 두뇌가 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여권은 공중전과 메시지전에서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전, 메시지전 핵심은 결국 이제 부동산 문제, 또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북한에서 미사일까지 쐈지 않습니까? 이러한 큰 굵직한 이슈들에서 계속해서 여권의 불리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서 작은 이른바 육박전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에 대한 뭐 어떤 의혹 같은 것들을 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먹혀들지 않는 이유가 큰 틀에서의 그러한 흐름 자체가 굵직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은 뭐 전쟁으로 친다면 멀리 이제 뭐 한포에서 뭐 굵직한 걸 하나 쏘든지 핵폭탄 같은 걸 터뜨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과거의 무상급식 같은 그런 핵심적인 정책이 논란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소소한 접전은 벌어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의 흐름 자체를 여권이 지금 효율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상황이 이제 선거전 지금 초반에 기세이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이러한 이 큰 판의 어떤 이 프레임, 공중전, 메시지전 여기에서의 이 흐름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선거전을 치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야권도 좀 알아보죠. 윤지영 기자, 네. 오세훈 후보 이 유세장에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종인 위원장 함께 나온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있었어요. 네. 같이 3명 함께 만났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합동 유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 안철수 이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깜짝 등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 광주행을 택하면서 이 김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의 만남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두고 그동안에 김 위원장과 안 대표가 이 단일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안 대표를 향해서 토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그랬죠. 안 대표는 또 김 위원장을 향해서 상황이라고 이렇게 거친 설전을 이어간 상황. 이런 상황 때문에 좀 껄끄러워서 만남을 피한 것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오늘은 합동 유세를 진행을 한 건데요. 오늘 이 시청역 인근 합동 유세장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단상 위에 올라가서 발언을 했고요. 지금 저 나오는 저 화면이죠? 오세훈 후보가 이 안철수 대표와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네. 안 대표 어제는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회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는 없는 이런 차림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러네요.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과 악수도 나눴고 또 저 연단 위에 올라갔을 때 이 안 대표를 연호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박수를 치는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번 단일화의 패배로 인해서 안 대표가 좀 소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지지문을 미리 써서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목이 터져도 오세훈 이름을 100번, 1000번 부르겠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경선에서 패배한 지 3주 만에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복귀를 해서 오늘 연단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단일화 이후에도 안철수, 김종인 두 사람의 갈등은 계속되지 않겠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긴 해요. 네. 사이에서 이를 보는 오세훈 후보 입장은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 오세훈 후보도 좀 곤란했을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오 후보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김종인의 불협화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히면서요. 두 분 다 정치를 하신 지 꽤 오래됐고 연륜이 깊고 또 판단도 정확한 분들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오늘 유세 현장에서도 오 후보가 먼저 등장을 했는데 저 연단 뒤에 있었던 안 대표를 이렇게 불러서 같이 연단 위로 올라가서 만세를 부르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였거든요. 그런 만큼 좀 끌어안기, 중도 표심 끌어안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시각입니다. 불협화음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동석 기자. 네. 그런데 여전히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마음이 그리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차기 대권 행보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선 행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가 정권 교체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이렇게 깎아내린 건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비방하는 방면 안철수 대표는 비난 섞인 목소리를 현재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둘의 관계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까 이렇게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김종인, 안철수 대표의 만남이 비방이 아닌 덕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행보에 현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단일화 과정에서 자신을 콕 집어서 비판했던 여러 인사들 이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하더라고요. 네, 특히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그제 인터뷰에서요. 홍준표 의원 등은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당을 맡아왔으니 오늘날 당이 이 꼴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네, 홍 의원은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하고 분노와 감정으로 대응하는 건 어른답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하나 제꼈다고 모두 이긴 양 오만방자한 모습은 큰 정치인답지 않다며 불편한 심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마무리 잘 하시고 아름답게 퇴임하라면서 그게 어른다운 행동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요. 단일화 과정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았다. 폄하한 일도 없다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홍준표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언급됐지만 안철수를 끝까지 비방하면 서울시장 선거에 좋지 않다. 마무리 잘하시고 아름답게 퇴임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보궐선거 기간 동안 이 김종인 위원장의 영향력 그리고 보궐선거 이후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야권 빅텐트를 꾸릴 때의 이 김 위원장의 영향력 어떻게 보세요? 스스로가 얘기했듯이 이번 보궐선거까지가 내 역할이다 그랬죠.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말도 했었고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되기가 어렵죠. 네.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면 비대위를 끌었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을 국민에게 인정받게 만든 공을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가능성은 적지만 비대위 체제가 연장이 되는 것도 뭐 하나의 안이 나올 수 있고, 정식으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선출되는 과정에 뛰어들어서 혹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옹립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나 당내 당사자들은 이 두 가지 가능성은 그렇게 높이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정치라는 게 뭐 김종인이라는 트레이드 마크가 통하면 다른 대안보다 훨씬 나으면 왜 써먹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과연 대권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부인하지도 않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거에 뜻을 버리지 않았구라는 거 읽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감안해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일단 이번 보궐선거까지는 굉장히 지대하다. 네. 문제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유권자들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한 역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무슨 빅텐트 운운하면서 제3지대 새로운 정치 세력의 또 좌장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요, 아니 무슨 정치판이 전문 CEO가 다 돌아다니면서 네. 새로운 정당 하나 만들고 그 정당에서 뭐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또 다른 정치 세력의 또 CEO가 또 옮겨가고 그런 거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될 때 나왔던 비판이 그거 아니었어요? 네네. 4년 전으로, 2016년으로 5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고 보면 그때는 민주당의 당대표였지 않았어요? 네. 비대위원장이었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 도대체 저분은 정체성이 뭐냐? 합리주의, 실용주의 뭐 이런 것만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과연 다 얘기될 수 있느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분의 정체성, 저분의 이 정치에 대한 시대정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려볼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당대표와 그 비슷한 역할을 더하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제3지대에 뭐 빅텐트를 치고 거기에 또 대표로 간다? 그건 누가 봐도 우스운꼴이 될 수 있고 그건 또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부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치사에 남으려면 홍준표 의원이 얘기한 아름다운 퇴임을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그렇죠. 이렇게 전문 경영인처럼 다니는 이걸로는 사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끝내고요. 정말 본인이 욕심이 있다면 이제 스스로 본인이 대선에 한번 뛰어들어 보는 뭐 그것도 방법이죠. 그건 누구든 말릴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된 보궐선거, 여야 후보들 13일간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릴 겁니다. 13일 이후에 웃는 사람은 과연 누가 될까요? 보궐선거 전 계속해서 프레스룸과 함께 하시죠. 윤정 기자, 이 여당이 전광훈 목사를 통해서 오세훈 후보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오세훈 후보가 전광훈 목사가 주도를 했던 집회에 참석한 지금 이 모습을 문제로 삼은 겁니다. 네. 2년 전 일인데요. 먼저 당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는 이제 개, 돼지가 돼버렸습니다. 독재자 문재인의 눈에는 우리는 찌질한 루저이기 때문입니다.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도 지금 들어봤는데 발언 수위가 좀 세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여당이 공세를 펴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이 선거하면 네. 오세훈 후보는 이 중도 보수 이미지를 가진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초반에 열세를 보였었는데 이후에 나경원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결국에는 이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요인, 이걸
중도 확장성이 주요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요. 이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는 팽팽한 이 대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죠.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데 중도를 보시면 오세훈 후보가 약 40%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당은 이 집회 영상으로 오 후보의 중도 보수 이미지를 벗기고 극우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건데요. 관련해서 여당 발언 준비해봤습니다. 태극기 부대에서 연설한 것을 보니까 그 장면을 보니 완전히 극우 정치인입니다. MB 아바타를 넘어서서 극우 정치인입니다. 정광훈이 주도하는 태극기 부대 집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자, 중증 치매 환자, 정신 나간 대통령 차마 입에 담기 어린 광기 어린 막말 선동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중도 확장성 얘기도 했고 네. 이번 선거가 중도 표심을 얼마나 잡느냐에 대해서 이 승패가 나뉘다 이런 분석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극우 프레임을 씌우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이 국민의힘은 전광훈 공격에 전광훈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이 박영선 후보도 과거에 전 목사와 같은 행사에 참석을 했다는 이 점을 지적을 한 건데요. 저희가 당시 영상 찾아봤습니다. 김종인 대표님을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김무성 대표님이 나오시니까 모두 기립박수 하시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합니다. 누가 이거를 찬성하겠습니까? 박영선 의원님을 야당 대표로 세웁시다.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지금 이 모습을 두고 이 전광훈 목사와 같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서 극우라고 몰아붙인다면 박영선 후보도 같이 극우하시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정말로 오 후보와 박 후보 모두 극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전광훈 목사와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이 곧 극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걸 이렇게 단어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거의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전략 같은데 그럼 네.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오 후보와 박 후보가 참여한 이 행사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박 후보가 참여한 행사에는 국회에서 열린 3당 대표 초청 기도회였는데요. 이 박 후보 측은 극우 집회와 국회 기도회는 행사의 성격, 참석자의 면면, 발언 내용 등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이걸 같은 맥락에서 두고 비교를 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박 후보는 이 앞서서 보신 영상에서 이 동성애 반대를 한다고 밝혔었는데 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유보적인 입장으로 좀 선회를 했거든요. 이것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 개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는 서울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그럼 공감대를 형성해서 퀴어 퍼레이드 반대하는 입장이 많으면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의 생각을 표현하기 전에 서울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더 중요하다. 참가해서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도 저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는 서울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그런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여야의 공세 수위가 점점 더 좀 세진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자,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윤3호 꿈틀 27일 청당대회. 이 보궐선거 못지않게 차기 대권 구도도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움직임들이 벌써 꿈틀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윤 총장 지지 모임에서 창당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 일정 구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윤사모가요. 이번 주 토요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윤사모의 회장 목소리를 저희가 담아봤는데요. 먼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과 좀 연락을 주고받으시면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윤사모라는 것은 정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최종 목표는 우리가 윤 총장께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네.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기반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27일 날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고요. 그 다음 대전에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 부산, 울산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올 겁니다. 윤사모는 전국의 회원 2만 2천여 명을 현재 회원수를 갖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네. 이번 주 토요일 인천에서 다 함께 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게 됩니다. 이후 대전 등 전국을 돌면서요. 시도당 발기인 대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윤사모 측은 윤석열 전 총장과 연락을 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윤 총장께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정치를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주고자 이 모임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한 인터뷰에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 기자, 네. 이 김 비대위원장은 윤 총장 행보 관련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던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뜨끔미지근하다 이런 반응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뜨끔미지근하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요.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오는 5월 정도면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여러 경험을 했는데 결과가 별로 즐겁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돕겠다, 돕지 않겠다,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도 쉽사리 국민의힘에 들어오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입당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제3지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 등 역대 킹메이커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비칠지가 관심의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소 의원님, 어디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 야권 단일화 과정을 봤을 것이다. 여기서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대표를 이긴 거, 자금, 조직력의 힘이라는 것을 봤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이 자금과 조직력에 대한 이런 힘, 이번에 느꼈을까요?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죠. 어쨌든 현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것만 또 보고 가다 보면은 너무 그건 그냥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국민의힘의 뭐 지지율 같은 게 조금 최근에 높게는 나오고는 있지만 네. 과연 국민의힘이 기존의 어떤 이 변화하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또 한계가 많은 것이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그런 맥락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현실적인 기반이나 바탕은 물적인 토대는 국민의힘 쪽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네. 그냥 지금 상황에서 내 한 몸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 그 또한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어떤 명분 같은 게 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뭐 금태섭 전 의원 등을 포함한 이른바 제3세력 네. 이 3자의 이 범야권 세력들이 결합하는 흐름으로 아마 4.7 재보궐선거 이후의 흐름들이 흘러갈 겁니다. 그런 속에서 윤 전 총장이 어떤 이 결단을 하는 그런 식이 될 거고 그것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야권의 크기 자체를 굉장히 키워서 그 속에서 본인이 어떤 명분을 갖고 주도권을 갖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시기가 이제 뭐 아무리 늦어도 추석 전일 거고 조금 빠르면은 6월이나 뭐 7월을 전후한 이 시기 정도면은 그러한 어떤 윤곽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윤사모에서 창당하려고 하는 다 함께 자유당 여기와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다 함께 자유당이라는 저 당은 네. 그냥 뭐라고 할까요?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떴다당 같은 예, 그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예, 그렇게 주최 측에서도 얘기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윤 전 총장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토대가 돼주고 싶다라고 이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만든다는 건데 사실 윤 전 총장의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윤 전 총장이 저기 어떤 뭐 좀
관심을 갖는다든지 뭐 힘을 실어준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움직임도 또 포착이 됐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지난번에 윤 전 총장 이제 노 교수를 만났잖아요. 이번에는 네. 이 중마고를 만났다면서요? 네, 윤석열 전 총장 이번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알았던 오래된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바로 이철우 이 연세대 법학전문대 교수인데요. 이 이철우 교수는 윤석열 전 총장 예전에 이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항명 논란에 휩싸였었고 징계까지 받게 되는데 이때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친구를 만나서 뭐라고 했는지 궁금해서 직접 이 이철우 교수한테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만나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워낙에 집안끼리도 참 많이 잘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가 얘기를 하면서 아니 성렬이한테 전화 좀 하라고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이 교수한테 했고 이제 이 교수가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라고 물어보니까 나 요즘 아무것도 안 해. 집에서 있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야, 그러면은 오늘 만나서 밥이나 먹을까?라고 얘기를 했고 뭐 소위 이른바 번개가 성사가 돼서 만나서 밥을 먹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만나서 대체 이 교수가 들은 얘기가 뭔지가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지는 이런 거였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생각보다 어떤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는 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정권에 복수심이 있는 건 아니었다. 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나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말을 좀 아끼면서 그냥 담담하게 자신한테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향후 미래 정치적인 어떤 이런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고 사실 이제 이철우 교수는 좀 궁금한 면도 없잖아 있긴 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말을 상당히 아끼는 모습이어서 굳이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요즘에 혹시 마음고생이 심하거나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진 않고 상당히 마음이 좋은 좀 평온해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시점에서 사실 기자로서는 궁금한 게 그 앞에 그 취재진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포진해서 있을 텐데 어떻게 그 눈을 피해서 만났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어디서 만났나 물어봤더니 뭐 사실 요즘 강아지 산책만 해도 윤석열 전 총장 사진이 찍히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스럽게 이제 어떤 중간에 뭐 지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딘지는 끝까지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어딘가에서 만나서 음식을 배달해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배달을 했군요. 네, 그래서 혹시 양쪽 집입니까? 라고까지 물어봤는데 양쪽 집도 아니었다라고 내 말을 아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 한 명이 정세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의 저희가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중마고를 만나서 뭐 문 대통령보다도 그 주변의 강경파들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윤 총장이 직접 예를 들어서 언론과 접촉을 해서 이런 말을 했다면 정세균 총리의 저런 비판 얘기되죠. 근데 지금 윤 총장은 아주 극도로 외부 노출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철우 교수라는 두 친구가 만난 것까지 어떻게 해서 보도가 됐을까? 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아마 윤 총장 쪽에서 이렇게 속도 조절 차원에서 살짝 알려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알려질 리가 없죠. 그렇죠. 더더욱 이 이철우 교수라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무슨 비중이 있는 인물도 아니고 정치에 평소에 입장 표명을 한 사람도 아니고요.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그 전에 김형석 연세대학 명예 교수 그분은 뭐 100세 이상 사신 걸로 대한민국 모든 분들에게 지금 원로로서 이제 뭐 이렇게 대접을 받는 분 아니겠어요? 네네. 저는 그런 분이 윤 총장에게 했다는 얘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당신 정치하지 마시오라고 했으면 정치 안 했을까요? 네. 정치하시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뭔가 또 더 큰 동력을 얻었다. 이것도 아닐 거고요. 지금은 윤석열이라는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대선 후보, 본인의 뜻이든 아니든 간에 이 사람에 대한 신비주의적인 접근, 이걸 지금 언론이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 총장이 언제까지 이런 행보를 계속 하는 게 먹힐까? 그걸 본인도 생각할 것 같고요. 주변에서도 아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언론에서 언제까지 윤 총장이 이제 세 번째 만나는 인물은 또 누가 될지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또 그분하고 만났다고 또 보도를 할 건가. 이제 더 이상은 이런 게 안 통할 건가. 아마 정세균 국무총리가 비판을 한 것도 그 저희라는 표현을 한 것도 이런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분위기를 자꾸 고조시키는 이런 게 굉장히 정치적이다라고 아마 이제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중요한 건 윤석열이라는 분이 거의 뭐 정치권에 본인이 얘기를 안 했음에도 뛰어드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얘기를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본인이 말을 해야죠. 그 말을 할 때 아마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말 그동안의 내공을 얼마나 쌓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윤 총장이 뭐 5월, 6월 뭐 얘기하는 거 근거가 없겠지만 당기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 입장을 하겠다 안 하겠다를 포함해서 빨리 당겨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지금 행보들이 그런 발언을 하기 위한 정치 작업 아닐까요?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 뉴스에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윤 전 총장은 약 69억 원을 신고를 했는데요. 김은미 기자. 네. 그런데 69억 원 중에 소위 뭐 지분이라 할까요? 윤 총장이 가진 재산이 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예전에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먼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윤석열 총장님 부부를 보면은요, 재산이 꽤 많으세요. 65억 정도, 2020년 한 것만 하다 25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저거 한 게, 본인은 한 2억에서 2억 5천 사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대부분들이, 부인의 재산입니다. 대검찰청 업무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게 제가 답변을 과연 해야 되는 건지 답변 안 모르겠습니다.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안 하셔도 뭐 하고요. 결혼 초기부터 네. 저는 뭐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저희 집사람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요. 저는 그 형성 부분이요. 과정이야 뭐 제가 네. 결혼 아니 근데 전에 그 부분에서 나이 제가 50이 넘어서 얘기하는 게 했는데, 예. 네, 지금 들어보시면 윤석열 전 총장 대부분 아내 재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건 별로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본인 건 별로 없었습니다. 네, 보면 공직자들 매년 자기 재산 상황 신고해야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공개된 게 이제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거라서 윤 전 총장의 재산도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 69억 원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법무부 검찰 안에서는 탑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재산이 많은 걸로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명의로는 2억여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아내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 재산도 대부분 50억이 넘는 게 모두 예금이라는 거. 이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지난해보다 윤석열 전 총장 재산이 48만 원이 늘어났군요.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 은행에다가 예금했더니 1년 이자가 48만 원 정도 되는군요. 지금 알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이 윤 전 총장 장모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SNS에 언급을 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인데, 자, 윤지영 기자.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언급을 한 거예요? 네, 이 땅 투기 의혹 한 언론사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이 언론사에 따르면요, 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001년에 충남 아산 신도시의 토지를 경매를 통해서 30억 1천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3년 뒤인 2004년부터 2005년 이 두 해에 걸쳐서 토지 보상금으로 132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통장 거래 내역서인데요. 네. 이 보상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 바로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조국 전 장관 바로 이 기사를 SNS에 공유를 하면서요. 윤석열 장모의 땅 투기에는 왜 분노하지 않나 라면서 윤 전 총장의 LH 사태와 관련해서 했던 인터뷰 내용도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공정해야 할 게임의 룰이 조작된 망국 범죄다라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분노는 없다.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믿어준다. 이렇게 비꼬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노는 없다. 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은 있어요?
네, 윤 전 총장의 장모 측 변호인이 입장을 냈습니다. 이 당시에 아산 신도시 개발 계획은 이미 공표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당시 IMF 여파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 개발 계획이 확정됐는데도 경매가 4번이나 유찰됐다. 그래서 5번째 경매에서 이 낙찰을 받은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 이미 개발 계획이 나와 있는 땅을 공개 입찰했다라는 해명입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2012년 9월에 결혼을 했는데 2001년에 있었던 최 씨의 부동산 취득을 거론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모의 건과 LH 사태 건은 다른 얘기다. 네. 알겠습니다. 양심선언해 협박당한 간호사. 자, 먼저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30명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당시에 주사기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도 영상으로 봤지만 바꿔치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신을 접종한 간호사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려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이 간호사 협박까지 당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바꿔치기 허위 주장에 현장에 있던 간호사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종로구청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담당 간호사 직원한테 빨리 양심 선언해라. 아니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직접적으로 협박 전화가 오는 거죠. 어제는 굉장히 많이 빗받쳤어요. 어제 한 10여 건 이상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당. 보건소는 조금 아직도 몇 건, 한두 건씩 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업무 배제시켜 놓고 좀 쉬게 할 생각이에요. 저 직원 보호해야 되니까. 네, 문 대통령이 접종에 나선 곳은 바로 종로구 보건소입니다. 이곳에 해당 간호사를 향해 양심 선언을 해야 한다는 등의 협박성 전화가 빗발쳤는데요. 현재 해당 간호사는요,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추가로 물어본 건요, 직접적인 협박성 행동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아직 그런 건 발생하지 않았다. 종로구 보건소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는데요. 종로 보건소는 코로나 사태 최전선에서 현재 정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협박성 전화로 정상적인 업무에 혹여나 차질이 생길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윤지영 기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경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책임관서는 대구경찰청이 지정이 됐는데 즉각 경찰은 내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이 수사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경찰청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국민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허위 정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님, 이 간호사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특정한 사안을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그 당사자에게 협박식의 그런 위협을 가하는 저런 행위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반드시 찾아서 그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극단화되고 진영화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과 관련된 어떤 사안을 사실이 아닌데,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그걸 사실로 믿고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확하게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라고 좀 널리 알려줘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또 그러한 어떤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는 이런 행위는 정말 더 이상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을 접종을 하고 본인 소감을 밝혔어요. 평소 이제 고혈압이 있는데도 약간의 미열만 나고 아무 이상 없었다. 이제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좀 끝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가짜뉴스 허위 정보 이제는 좀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하향 평준화라고 얘기하면 제가 정말 점잖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나. 방금 우리 소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진영 논리로 서로 나뉜다고 해서 이미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건 맞아. 확증 편향. 이런 식의 맹목적인 공격. 이런 게 미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증오 범죄. 네.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합리적인 판단이나 이성은 다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반대하는 문재인 정부, 내가 반대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와 관련된 일은 무조건 오히려 반대쪽으로 해석하고 반대쪽으로 키워나가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런 공격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화병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렇고요. 저 간호사에게 저런 협박 전화라든지 아니면 뭐 위협하는 식의 저런 발언을 저건 우리 모두가 지금 오히려 나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이런 식의 서로 이렇게 증오하는 서로 이렇게 맞서는 이런 건 아무리 정치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공격을 한다 해도 이건 부안해동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 1호 접종 얘기를 꺼낸 게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실망했다는 비판을 제가 쏟아냈어요. 어제 그제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원내 대변인이 패스포트 백신 얘기를 하면서 국민 백신 보릿고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촉발시켰거든요. 거기에 바꿔치기 가짜뉴스까지 더 씌워져 가지고 나중에 혹시 이 바꿔치기 가짜뉴스도 국민의힘이 제기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바로 그게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 셈이 돼버렸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쏟아내는 이런 식의 맹목적인 공격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정말 호소드립니다. 멎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가 가운데서 중심을 좀 잘 잡아달라 이런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야권 인사들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여권 인사들의 위반 수칙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번에는 누가 어떤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의혹인 건지 같이 좀 사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어제 오후 국회 앞에 한 카페의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노영민 전 비서실장 그리고 이장섭 민주당 의원이 보입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같이 눈에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면은 한눈에도 일단 5명은 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향한 저곳이 카페가 있는데 이제 칸막이가 있는 그 어떤 룸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5명이 넘다 보니까 방역수칙 위반 아니냐라는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네, 맞습니다. 이걸 이제 최초로 한 이 보도, 최초 보도에 따르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 카페에 와서 우리가 쪼개 앉을 테니까 좀 이용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계속 사람들이 추가가 되면서 10명이 넘었고 카페 측에서 이제 QR코드 인증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5명이 넘게 이렇게 이용하시면 곤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추가적인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 해명 또 들어봐야죠. 네, 맞습니다. 같이 일단 들어보고 오실까요? 모임은 무슨 모임? 나고 5분 앉아 있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행사차 왔다가 거기서 모여서 행사를 간 거예요. 나는 그 모여 있다고 그래서 인사를 간 거지. 갔다 그냥 나왔는데 뭘? 커피 한 잔도 못 마시고. 아, 그럼 한 5분 정도 있다 나오신 거예요? 5분도 안 됐을 거야. 그래요? 그냥 거기 있는 사람하고 난 그냥 악수도 아니라 이게 손 부딪히는 거 하고 나왔는데.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노영민 전 비서실장 나는 잠깐 들어가서 인사만 하고 나온 거다. 커피도 마시지 않고 5분도 채 되지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지금 행사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잠깐 가서 인사만 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그 후보 박영선 후보 지지선언 행사 전에 잠깐 이제 사람들이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적 모임으로 그럼 볼 수 있는 것이냐 여부도 약간 주목이 됩니다. 실제로 앉아 있었던 영상은 저희가 확보를 못한 거죠, 아직은. 네, 맞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만 명 넘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방역 수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 조국 딸 조사 전담팀 꾸리는 부산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이 재판부가 이 딸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두 학교는 이 정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 이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그런데 부산대가 입학 취소와 관련한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부산대가 갑자기 이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네,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 바로 교육부가 나섰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요? 네, 이제 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직접 이제 공개석상에서 입을 열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일단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나 대학은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검토. 네, 지금 들어보시면 교육부가 이제 해당 대학인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이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좀 조치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산대가 지난 22일에 대학 내에 이 전담팀 TF를 구성을 해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교육부에 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법원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아닌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이 딸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한 게 작년 12월 말이었었는데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이번에 해당 조치를 이행하라라고 교육부가 지시를 내린 거죠. 그러면 이 부산대는 지금 전담팀을 꾸려서 이 조 전 장관 딸이 입학 취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부산대가 이제 별도의 또 보도 자료를 내놨는데요. 부산대가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관리위원회 내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찬찬히 살펴보고 이 내용을 교육부에 보고를 하겠다라고 공개했습니다. 윤정 기자, 교육부 이런 조치에 조 전 장관 반응은 없어요? 네, 조국 전 장관 어제 무려 15개의 이 SNS 글을 남겼습니다. 15개요? 네, 하지만 여기에 자신의 딸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는데요. 어제 올린 글들 보면 이 대부분 현안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LH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내용,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와 관련한 의혹들과 관련된 글이 있었고요. 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온 오세훈, 박형준 후보를 공격하는 글도 약 7개가량 됐습니다. 하지만 딸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게시글들을 올렸거든요. 네. 이 백신 접종 Q&A와 그리고 오늘 대법원이 이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 내용도 공유를 했지만 오늘도 역시 이 딸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평소보다 조국 전 장관의 SNS 활동이 좀 많아졌거든요. 아무래도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올리기보다는 선거를 목전에 둔 만큼 지지층 결집에 좀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관련 저서죠. 이 비극의 탄생 일부를 인용해서 박원순 시장의 비극적 운명이 슬프고 성희롱 피해자의 처지 역시 슬프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노회찬 전 의원과 관련해서 나온 신간인 음식천국 노회찬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사진 속에 그는 웃고 있지만 나는 슬프다. 그를 존경하지만 동시에 원망해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관련된 언급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이 SNS에 한 15개 정도 글을 올렸는데 대부분이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글을 공유했고 윤석열 전 총장,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관련 기사를 공유를 했고 박원순도 피해자도 슬프다 직접 작성해서 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언급을 했네요. 하지만 딸과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 자, 이동석 기자. 네. 지금 조 전 장관 딸 같은 경우는 한 병원 인턴에서 이제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조국 전 장관의 딸 의사면허는 어떻게 됐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입학 취소가 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학위가 없어지다 보니 의사 면허 역시 취소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에 따른 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의사활동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만큼 최종 결과가 있기까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뭐 한 3, 4개월, 5개월 뭐 좀 다 기간이 좀 많이 걸리죠? 네, 기간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소 의원님, 지금 교육부가 지금까지 이번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부산대에 이제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산 교육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률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보궐선거를 어쨌든 앞두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부산대에 이런 지시를 한 이유 어떻게 분석을 좀 해야 될까요? 글쎄요, 참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지난해 12월에 이제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법률 검토에 뭐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그게 3개월 정도 소요됐다라는 건 상식적이지는 않죠. 그렇게 시간이 뭐 법률 검토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한 법률인가 검토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니까 그래서 교육부의 설명도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뭐 LH 사태로 지금 공정의 이슈 이런 게 훼손이 됐으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이 문제가 뭐 이슈화 되는 것 자체가 어떤 여건에 뭐 그렇게 좋을 리는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나왔고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부산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입학 취소가 된다면 바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의 딸과 관련된 그동안의 각종 논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얘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이슈가 자꾸 다시 재생되는 것이 지금 여권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맥락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너무 정치적인 쪽으로만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부산대가 이 공정관리위원회 그 25명 정도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팎의 위원들이 이 문제를 심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사팀을 일단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고 조사팀을 만들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당사자가 또 소명까지 들어야 됩니다.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죠. 예, 그러면 거기서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입학 취소 결정을 했다고 해도 당사자가 행정소송 낼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입학 취소 등등이 결정된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기에는 꽤 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게 뭐 4.7 재보궐선거 앞두고 부산대가 지금 딱 부러지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까? 약간 좀 의문입니다. 이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은 재판대로, 부산대의 결정은 결정대로 따로따로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